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직장에서, 동네에서, 모임에서.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아, 이 사람을 좀 더 일찍 알아봤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말이에요. 저도 6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좋은 사람도 만났고 실망스러운 사람도 만났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 꼭 봐야 할 포인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혜가 어제 오늘 생긴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보다 훨씬 먼저 살았던 위인들, 역사 속 인물들도 똑같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실제 행동을 보면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단순히 명언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들 말이에요. 아마 들으시다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건 똑같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역시 위인은 위인이구나 하고 감탄하게 되실 수도 있고요. 사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 옛 사람들의 지혜를 배워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 말이에요. 첫 번째로 봐야 할 것은 그 사람이 화가 났을 때 어떤 모습인지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분노는 바보들의 가슴 속에서만 살고 있다 고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역사 속 위인들을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링컨 대통령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링컨은 미국 남북전쟁을 치르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특히 북군 장군들이 계속 패배하고 정치적으로도 공격받고 정말 화날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었겠죠. 그런데 링컨에게는 특별한 습관이 있었대요. 정말 화가 나면 편지를 써서 감정을 다 쏟아낸 다음 그 편지를 서랍에 넣어두고 며칠 후에 다시 꺼내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그 편지를 찢어버렸다고 해요. 실제로 링컨의 서랍에서 이런 편지들이 많이 발견됐대요. 화가 났을 때 쓴 편지, 보내지 않음이라고 적힌 편지들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화는 내되 상대방을 해치지는 않는 거죠. 우리나라 세종대왕도 비슷했어요. 어떤 신하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화가 났을 때 세종대왕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지금 내가 화가 많이 났으니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화가 난 상태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 신하들이 전하, 그 신하를 벌하셔야 합니다 라고 해도 하룻밤 자고 나서 생각해 보겠다 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하루 뒤에 차분한 마음으로 그 신하를 불러서 어제 내 말에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더라. 하지만 이 부분은 다시 생각해 봐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이런 역사적 사례들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반성하게 됐어요. 저 역시 젊었을 때는 화가 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해버리는 편이었거든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평소에는 정말 온화하고 친절하신 분이었는데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집에 와서 가족들한테 화풀이를 하시는 거예요. 특히 부인분한테 막말을 하고 아이들한테도 소리를 지르고. 그런데 밖에서는 여전히 좋은 사람으로 통하셨거든요. 하지만 가족들은 그분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었죠. 결국 가정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반대로 이런 분도 계셨어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서 화가 많이 나셨는데도 끝까지 예의를 지키시더라고요. 정말 화가 나지만 당신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링컨이나 세종대왕과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생각했어요. 우리 조상들도 이런 걸 알고 계셨나 봅니다. 공자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군자는 화를 내도 위엄을 잃지 않는다.
그런데 공자 본인도 화를 안 낸 건 아니에요. 제자 중에 정말 못된 짓을 하는 친구가 있으면 호되게 꾸짖기도 하셨거든요. 하지만 그럴 때도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하는 말이다 라는 걸 분명히 하셨다고 해요. 화를 내되 사랑으로 내는 것과 감정으로 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요즘 시대에는 특히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SNS에 화난 감정을 그대로 올리는 분들도 많고 카톡으로 화난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링컨의 편지 쓰기 방법을 현대식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화가 나면 일단 메모장에 하고 싶은 말을 다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뒤에 다시 읽어보고 정말 보낼지 말지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화가 났을 때도 선을 지키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화가 나면 막말하고 상처 주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분이 있다면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화가 났을 때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걸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로 볼 것은 그 사람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입니다. 간디 선생님이 한 나라의 위대함은 그 나라가 동물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알 수 있다. 사람이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어요. 링컨 대통령 이야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링컨이 노예 해방을 한 건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부터 링컨의 행동을 보면 정말 일관되게 약자를 배려했어요. 어린 시절 링컨이 친구들과 놀다가 개미집을 발견한 적이 있대요. 친구들이 개미집을 부수면서 놀자고 했는데 링컨만 안 된다. 개미들도 살 권리가 있다. 고 하면서 말렸다고 해요.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변호사 시절에 가난한 사람들의 변호를 무료로 해주는 경우가 많았고 대통령이 되어서도 백악관에서 일하는 하인들한테 항상 정중하게 대했다고 해요. 실제로 링컨이 암살당한 뒤에 백악관 하인들이 대통령님은 저희를 사람으로 대해주신 분이었다 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우리나라 세종대왕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글을 만든 것도 사실 약자를 배려한 거잖아요. 양반들은 한자를 배울 수 있었지만 일반 백성들은 글을 배울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신하들이 반대를 많이 했어요. 백성들이 글을 알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세종대왕은 백성들도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권리가 있다 고 하시면서 끝까지 밀어붙이셨어요. 그리고 평소에도 궁궐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잘 챙기셨다고 해요. 추운 겨울에는 너무 춥지 않느냐, 더운 여름에는 물을 충분히 마셔라, 이런 식으로 세심하게 신경 쓰셨다고 하거든요. 이순신 장군도 그랬어요. 전쟁 중에도 부하 장수들과 병사들을 정말 아끼셨잖아요. 난중 일기를 보면 부하가 아프면 직접 약을 구해다 주고 병사들 먹을 것이 떨어지면 자신의 것부터 나눠주고 특히 전투에서 죽은 병사들의 가족들을 챙기는 일도 빼먹지 않으셨어요. 전쟁 중인데도 누구누구의 가족들은 잘 지내는지 확인해라 라고 지시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순신 부하들은 목숨을 걸고 따랐던 거겠죠. 이런 역사적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현실을 돌아보면 정말 대조적인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런 광경 보신 적 있으시죠? 회사에서는 아주 공손한 분이 식당에 가면 직원분들한테 함부로 하는 경우 말이에요. 아니면 택시 타면서 기사님한테 반말하고 청소하시는 분들을 마치 없는 사람 취급하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교양 있는 사람은 지위나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한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예전에 지인분과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서빙하시는 분께 정말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하면서요.
그리고 주문할 때도 이거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분은 세종대왕이나 링컨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지금까지도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 중 한 분이에요. 조선시대의 선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퇴계 이황 선생 같은 분은 종들을 대할 때도 반말을 안 하셨다고 해요. 수고하시오, 고맙소, 이런 식으로 존댓말을 쓰셨다는 거죠. 다른 양반들이 왜 종한테까지 존댓말을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같은 사람인데 왜 함부로 대해야 하는가? 라고 반문하셨다고 해요. 율곡이 이 선생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실수를 해도 큰 소리 한 번 안 내시고 오히려 괜찮다, 사람이 어떻게 실수 안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위로해 주셨다고 하거든요. 괴테라는 독일의 유명한 문학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의는 사랑에서 나오는 가장 가벼운 비지다. 참 좋은 말이죠. 모든 사람을 예의 있게 대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교양입니다. 학벌이나 재산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요즘에는 특히 배달기사분들, 택배기사분들 같은 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정말 고생하신 분들인데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이 많은 어르신한테도 존댓말 쓰시고 어린 친구들한테도 함부로 안 하시고, 그런 분들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반대로 위아래를 가리면서 대하는 분들, 그런 분들과는 조심스럽게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링컨이나 세종대왕 같은 분들이 위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 그게 진정한 리더십이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봐야 할까요?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체크 포인트들을 정리해 볼게요. 주의해야 할 신호들, 식당이나 카페에서 직원들에게 반말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 택시나 버스 기사님께 무례하게 구는 사람, 청소하시는 분들을 마치 없는 사람처럼 무시하는 사람, 배달 기사님들을 귀찮아하거나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 나이 어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학력이나 직업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의 신호들,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사람.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인사를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주는 사람, 나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존댓말을 쓰는 사람, 작은 도움에도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노력하는 사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나 활동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 이런 신호들을 평상시에 관찰해 보세요. 특히 상대방이 의식하지 않는 순간의 모습을 보면 더 정확해요. 세 번째는 돈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는 거예요. 돈 이야기만 나오면 좀 민감해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우리 인생에서 돈만큼 중요한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돈이 사람을 참 많이 변하게 만듭니다. 링컨 대통령 이야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링컨이 젊었을 때 상점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어느 날 계산을 잘못해서 어떤 손님한테 거스름 돈을 적게 줬다는 걸 저녁에 집에 가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링컨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날 밤에 몇 킬로미터나 걸어가서 그 손님 집을 찾아가서 부족한 돈을 돌려줬어요. 고작 몇 센트였는데도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정도야 괜찮지 않겠느냐고 했지만 링컨은 남의 돈은 한 푼이라도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링컨을 정직한 에이브라고 불렀다고 해요. 나중에 대통령이 된 것도 이런 신뢰가 쌓여서였겠죠. 우리나라에도 돈 앞에서 정직했던 분들이 많았어요. 조선시대에 청백리라고 해서 청렴한 관리들을 기록으로 남겼잖아요.
그 중에 맹사성이라는 분이 계세요. 정승까지 지낸 높은 사람인데 죽을 때까지 초가집에서 살았어요. 심지어 비가 오면 집이 새서 그릇으로 물을 받아야 할 정도였다고 해요. 사람들이 정승님이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십니까? 라고 물으면 국가의 녹봉은 나라 일을 하라고 주는 것이지 내가 사치하라고 주는 게 아니다 라고 대답하셨다고 해요. 또 황희 정승도 그랬어요. 50년 동안 정승을 하면서도 재산이 늘지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자기 돈을 써서 백성들을 도와준 경우가 많았거든요. 퇴계 이황 선생도 정말 청렴하셨어요. 제자들이 돈을 가져와서 선생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고마우나 받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 돌려보내셨다고 해요. 심지어 임금이 하사품을 내려줘도 신은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양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가난해서 공부를 못한다고 하면 자기 돈을 써서라도 도와주셨다고 해요. 받기는 싫어하고 주기는 좋아하신 분이었던 거죠. 이런 역사 속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현실을 보면 정말 대조적인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작은 돈 때문에 오랜 친구와 등지는 사람들, 조금 더 벌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심지어 가족까지 배신하는 경우도 봤어요.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동네에서 함께 작은 사업을 하자고 제안한 분이 계셨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좋은 분인 줄 알았어요. 우리 서로 믿고 해봅시다. 돈보다는 의리가 중요하죠.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런데 막상 돈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시더라고요. 약속했던 것과 다르게 배분하려고 하고 장부도 제대로 안 보여주고 심지어 원래 내가 더 일을 많이 했다면서 억지를 쓰시는 거예요. 결국 그 일은 그만두게 됐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그분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거니까 오히려 다행이었다고 생각해요. 링컨이나 맹사성 같은 분들과는 정반대셨던 거죠. 반대로 이런 분도 계셨어요. 함께 일을 하는데 실수로 손해를 보게 된 일이 있었거든요. 사실 누구 잘못인지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그분이 제 잘못이니까 제가 손해를 져야죠 라고 하시면서 정말 떳떳하게 처리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분은 옛날 청백리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싶었어요. 실제로 지금까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이라고 아시죠?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분인데 그분이 정직은 최고의 정책이다 라고 말했어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프랭클린 자신도 젊었을 때 인쇄업을 하면서 정말 정직하게 장사했어요. 다른 인쇄소들이 값을 속이거나 품질을 떨어뜨려도 프랭클린은 항상 약속한 대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가장 신뢰받는 인쇄소가 됐고 나중에는 큰 부자가 됐잖아요. 정직이 결국 최고의 장사 방법이었던 거죠.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돈에 대한 욕심, 그게 문제인 거죠.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세리였는데 세리는 당시에 세금을 거두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가 부정하게 받은 돈은 4배로 갚아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해요. 이게 진짜 변화죠. 돈에 대한 태도가 바뀌면 사람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돈 앞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사람,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함을 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잖아요. 집값은 계속 오르고 물가는 비싸지고
그럴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작은 이익을 위해서 큰 신뢰를 잃는 일은 정말 바보 같은 일이거든요. 링컨이 몇 센트 때문에 밤에 걸어간 그 마음가짐, 맹사성이 초가집에 살면서도 청렴함을 지킨 그 정신, 그런 걸 우리도 배워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하지만 작은 일부터라도 정직하게 하려고 노력하면 사람들이 알아봐 줍니다. 그리고 그런 신뢰가 쌓이면 결국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돈과 관련된 상황에서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이런 포인트들을 봐야 해요. 경고 신호들. 작은 돈이라도 계산을 정확히 하지 않는 사람. 이 정도야 괜찮지 않냐며 부정확한 처리를 당연시하는 사람. 공동 식사비를 낼 때 항상 핑계를 대거나 적게 내려고 하는 사람.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갚을 생각이 없어 보이는 사람. 돈 이야기만 나오면 태도가 급변하는 사람. 이익이 생기면 나누기 싫어하지만 손해가 나면 나누자고 하는 사람. 영수증이나 장부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려는 사람.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의 신호들. 작은 돈이라도 정확하게 계산하고 처리하는 사람.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 돈 문제로 다툴 때도 예의를 지키는 사람. 공동 비용을 낼 때 먼저 나서서 내려고 하는 사람. 빌린 돈을 약속된 날짜에 갚는 사람. 이익이 생기면 공평하게 나누려고 하는 사람. 자신이 손해를 봐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 돈보다 신뢰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네 번째는 어려운 상황에서 얼마나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지 보는 거예요. 제임스 레인 앨런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역경은 사람의 성격을 드러내지만 만들지는 않는다. 쉽게 말해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온다는 뜻이죠. 이순신 장군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정유재란 때 이순신이 백의종군을 당했다가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됐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조선 수군은 거의 전멸 상태였어요. 배도 12척밖에 남지 않았고 병사들도 얼마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선조가 수군을 포기하고 육군에 합류하라고 명령했어요. 누구라도 어쩔 수 없다고 할 만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순신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어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명량대첩에서 333척의 일본 함대를 물리쳤잖아요. 만약 이순신이 그때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임진왜란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고구려 을지문덕도 마찬가지였어요. 살수 대첩 때 고구려는 정말 절체절명이었거든요. 수나라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100만 대군이에요. 고구려군은 그에 비해 턱없이 적었고, 그런데 을지문덕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후퇴하면서도 계속 전략을 짜고 적을 살 수까지 유인해서 대승을 거뒀잖아요. 만약 을지문덕이 이건 무리다, 항복하자고 했다면 고구려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세종대왕도 제위 중에 여러 위기가 있었어요. 특히 한글을 만들 때 신하들의 반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아세요? 백성들이 글을 배우면 나라가 어지러워집니다. 중국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이런 반대가 쏟아졌거든요. 그런데 세종대왕은 끝까지 밀어붙이셨어요. 백성들이 자신의 뜻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말이에요. 또 북방 영토를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 위험합니다. 명나라가 반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반대가 있었지만 끝까지 추진하셨잖아요. 정약용 선생도 그랬어요. 천주교 문제로 18년 동안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시절에 뭘 하셨는지 아세요? 목민심서, 경세유표 같은 불멸의 작품들을 쓰셨어요.
500여 권의 책을 저술하셨다고 해요.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대신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신 거죠. 정약용 선생이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배 생활이 오히려 나에게는 축복이었다. 정치적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학문에만 집중할 수 있었으니까 이게 진짜 책임감 있는 지식인의 자세죠. 이런 역사적 인물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현실을 보면 정말 대조적인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누구나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웃으면서 우리 함께해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떨까요? 저도 살면서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잘못되면 책임을 서로 떠넘기려고 하는 사람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조금만 힘들어도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해? 이런 생각부터 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거든요. 몇 년 전 코로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려운 시기였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많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나만 조심하면 돼 라고 하면서 마스크도 안 끼고 다니고 방역 수칙도 안 지키고 심지어 코로나는 가짜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정말 책임감 있게 행동하신 분들도 많았어요. 의료진 분들은 물론이고 배달기사분들,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 자신도 위험한데 묵묵히 자기 일을 해주신 분들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동네 봉사단체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르신들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을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대부분 분들이 이제 못하겠다, 너무 위험하다 하면서 빠지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분은 끝까지 남아서 혼자서라도 계속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냥 두고 갈 수 있겠어요? 라고 하시면서요. 결국 그분 덕분에 그 일이 계속될 수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분은 이순신이나 을지문덕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는 바람이 불 때 더 높이 날아간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빛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처칠 자신도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영국을 폭격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절대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버텼거든요. 만약 처칠이 그때 어쩔 수 없다, 항복하자고 했다면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때 정말 책임감 있는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죠. 어떤 분들은 나도 힘든데 어떻게 해? 라고 하면서 외면하지만 어떤 분들은 자신이 아무리 어려워도 부모님을 끝까지 모시거든요. 또 부부 관계에서도 그래요. 한쪽이 병이 나거나 사업이 망했을 때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과 떠나버리는 사람의 차이, 그게 진짜 사랑의 차이 아닐까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프로젝트가 잘못됐을 때 내 잘못이 아니다 라고 변명하는 사람과 내가 책임지겠다 고 나서는 사람.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팀 프로젝트가 실패했는데 사실 그분 잘못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팀장으로서 제가 관리를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책임을 지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팀원들이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그분이 다른 부서로 가실 때 팀원들이 모두 울면서 배웅했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힘든 일이 생겨도 끝까지 자기 몫을 다하는 분들, 다른 사람이 곤란해하면 나서서 도와주는 분들, 그런 분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겠죠. 책임감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작은 일부터 끝까지 해내는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순신이 12척의 배로 330척을 이긴 것도, 을지문덕이 살수 대첩에서 승리한 것도 갑자기 생긴 능력이 아니잖아요. 평소에 쌓아온 책임감과 사명감이 위기 때 빛을 발한 거죠. 어려운 상황에서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해요. 위험 신호들.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내 잘못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사람, 어려워지면 연락을 끊거나 피하는 사람, 나도 힘든데 어떻게 해? 라며 먼저 포기하는 사람, 위기 상황에서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사람, 남들이 어려워도 도우려 하지 않는 사람, 약속이나 계획을 쉽게 바꾸거나 포기하는 사람, 변명과 핑계가 먼저 나오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의 신호들, 문제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결할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자신의 몫은 끝까지 해내려고 노력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어려우면 먼저 도와주려는 사람, 힘들어도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위기 때 오히려 더 단합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솔선수범하여 어려운 일을 먼저 맡으려는 사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희망을 주려는 사람. 5번째는 비밀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보는 거예요. 볼테르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사람만이 더 많은 비밀을 들을 자격이 있다. 참 명쾌한 말이죠. 제갈량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제갈량이 얼마나 신중한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삼국지를 보면 제갈량은 정말 중요한 정보를 함부로 말하지 않았어요. 적벽 대전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유와 함께 화공작전을 계획했는데 그 비밀을 끝까지 지켰거든요. 심지어 유비한테도 자세한 계획은 말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비밀이 새어나가면 모든 계획이 무너진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제갈량은 평생 남의 험담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심지어 적장들에 대해서도 저 사람도 자기 나름의 충성심이 있다 라고 하면서 인격적으로 폄하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선비들도 입이 무거운 걸로 유명했어요. 특히 조선시대 선비들은 함구지도라고 해서 말을 삼가는 걸 중요한 덕목으로 여겼거든요. 율곡 이이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입은 화의 문이고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던 거죠. 퇴계 이황 선생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이 다른 사람 흉을 보면 그 사람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험담을 막으셨다고 해요. 링컨 대통령도 정말 입이 무거운 분이었어요. 남북전쟁 중에 얼마나 많은 기밀 정보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링컨은 가족들한테도 군사 기밀을 말하지 않았어요. 부인인 메리 토드가 당신은 나한테도 비밀이 많다고 불평하면 당신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비밀은 아는 사람이 적을수록 안전하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링컨은 정적들에 대한 험담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들도 나름의 신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간디도 그런 분이었어요. 간디는 평생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유명했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남의 비밀도 철저히 지켰어요. 독립운동을 할 때 영국 정부에서 동지들의 이름을 대면 석방해주겠다고 회유했는데 간디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간디는 남의 험담을 정말 싫어했어요. 누군가 다른 사람 흉을 보면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먼저 찾아보라고 했어요. 이런 역사적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현실을 보면 정말 대조적이에요. 요즘 세상에는 정말 입 가벼운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SNS가 발달하면서 더 그런 것 같고요. 조금만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바로 올리고 남의 사생활도 함부로 이야기하고 저도 젊었을 때는 그런 줄 몰랐어요. 이 정도야 뭐 괜찮겠지
하면서 가볍게 생각했던 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돼요. 신뢰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에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친한 친구한테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며칠 후에 다른 사람이 그 이야기를 아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배신감이 들던지. 그 일 이후로는 정말 조심스럽게 사람을 골라서 이야기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 자신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됐고요. 반대로 정말 입이 무거운 분들도 만났어요. 몇 년이 지나서 그때 그 이야기 기억나세요? 하고 물어봐도 무슨 이야기요?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 정말 고맙고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 다른 사람 험담을 거의 안 해요. 누군가 험담을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화제를 바꾸거나 그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겠죠 라고 하면서 덮어버리세요. 그리고 자기 자랑도 별로 안 해요. 좋은 일이 있어도 조용히 넘어가고 남들이 물어봐야 대답하는 정도예요. 공자님이 말을 삼가고 행동을 신중히 하라 고하셨거든요. 공자님 자신도 제자들 앞에서 다른 사람 흉을 본 적이 거의 없다고 해요. 심지어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들도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말일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입이 무거운 사람,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요즘 젊은 분들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SNS에 뭔가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요. 재미있다고 올린 게 누군가한테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거든요. 특히 단체 톡방에서 누군가 없을 때 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건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다 새어나가거든요. 비밀을 지킨다는 건 단순히 입을 다무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제갈량이나 링컨 같은 분들이 위대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신뢰감 때문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분한테는 안심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던 거죠. 마지막 6번째는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는 거예요. 조지 라이만 킵이라는 분이 감사는 기억의 마음이다 라고 했어요. 정말 좋은 말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받은 도움을 기억한다는 뜻이거든요. 링컨 대통령이 얼마나 감사 표현을 잘했는지 아세요? 남북 전쟁 중에 한 국군 장수가 큰 승리를 거뒀을 때 링컨이 직접 편지를 써서 감사 인사를 했어요. 당신의 용기와 지혜 덕분에 이 나라가 한 걸음 더 통일에 가까워졌습니다. 모든 국민을 대표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링컨이 작은 일에도 감사 인사를 빼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악관에서 일하는 하인이 특별히 수고를 해주면 직접 찾아가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백악관 직원들이 링컨을 정말 좋아했다고 해요. 나중에 링컨이 암살당했을 때 그분들이 진심으로 슬퍼했거든요. 세종대왕도 감사 표현의 달인이셨어요. 신하들이 좋은 정책을 건의하면 경의 지혜 덕분에 백성들이 편해질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꼭 고마움을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세종대왕은 신하들의 가족까지 챙기셨어요. 어떤 신하가 열심히 일하면 그 부모님께 선물을 보내시면서 훌륭한 아들을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다고 해요. 특히 지편전 학자들을 정말 아끼셨잖아요. 연구에 필요한 책들을 구해다 주시고 생활비까지 지원해 주시고, 그러면서도 항상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일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였어요. 난중 일기를 보면 부하들에게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알 수 있어요. 전투에서 승리하면 이번 승리는 모든 장수와 병사들의 공이다 라고 하시면서 공을 돌리셨어요. 그리고 부상당한 병사들을 직접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전사한 병사들의 가족들에게도 편지를 보내셨어요. 귀하의 아들 남편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편지를 일일이 손으로 쓰셨다고 해요. 전쟁 중인데도 말이에요. 정약용 선생도 그랬어요. 유배지에서도 제자들이 찾아오면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멀리서 이 늙은이를 찾아와 주니 고맙다 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가진 것 중 제일 좋은 걸 대접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편지를 보내면 꼭 답장을 쓰셨어요. 네 편지를 받고 마음이 따뜻해졌다. 스승인, 내가 오히려 제자에게 위로를 받는구나.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간디도 감사 표현을 참 잘하신 분이에요. 독립운동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절대 잊지 않았어요. 가난한 농부가 독립운동 자금으로 몇 루피를 내도 당신의 정성이 이 나라를 구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간디는 적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했어요. 영국 정부 관리들 중에서 공정하게 대해준 사람이 있으면 당신의 공정함에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이런 역사적 인물들의 이야기를 듣고 현실을 보면 정말 대조적인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살다 보면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돼요. 작은 도움에도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큰 도움이 됐어요 하면서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도와줘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이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감사할 줄 아는 분들이겠죠.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정말 작은 일에도 감사 인사를 빼먹지 않으세요. 길에서 우연히 만나서 안부 물어봐도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라고 하시고, 조금만 도와드려도 정말 고맙습니다 하면서 나중에 따로 연락까지 주시거든요. 그분 주변에는 항상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왜냐하면 도와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기분이 좋거든요. 아, 내가 도움이 됐구나 하는 보람을 느끼게 되니까요. 반대로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아무리 도와줘도 인사 한번 제대로 안 하는 분들, 심지어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과는 자연스럽게 거리가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이 문둥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는데 감사 인사를 하러 온 사람은 딱 한 명이었다고 해요. 그때 예수님이 10명이 나았는데 감사하러 온 사람은 한 명뿐이냐? 라고 하셨다고 하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생각해요. 나는 고쳐진 9명 중 하나인지 아니면 돌아온 1명인지. 우리나라에도 감사의 문화가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차례를 지내는 것도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스승의 은혜를 정말 소중히 여겼어요. 제자가 성공하면 꼭 스승을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스승이 돌아가시면 3년 동안 상복을 입기도 했어요. 요즘은 그런 문화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서 아쉬워요. 선생님이나 은인들을 찾아뵙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동료가 도와주면 고맙다. 는 인사를 제대로 하는 사람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그 차이가 참 크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팀원이 야근을 해서 도와주면 다음날 아침에 꼭 커피를 사다 주시더라고요. 어제 고생했다 면서요. 그런 작은 배려 때문에 그 팀은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서로 도우려고 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나서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고맙다 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그게 가정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거든요. 어떤 집은 가족끼리도 고마워, 수고했어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그런 집은 분위기가 정말 따뜻해요. 반대로 가족이니까 당연하다 생각하는 집들, 그런 집은 왠지 삭막한 느낌이 들어요. 오프라 윈프리라고 아시죠?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풍요로움을 여는 열쇠다. 오프라는 매일 감사일기를 쓴다고 해요. 하루에 있었던 일 중에서 감사할 일들을 찾아서 적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하루라도 감사할 일이 하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하고 때와 장소를 맞춰서 해야 하고 말로만 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해요. 받은 도움을 기억하고 기회가 되면 보답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감사 인사는 그때그때 바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감동이 덜해지거든요. 요즘은 카톡이나 문자로도 감사 인사를 할 수 있잖아요. 작은 일이라도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면 받는 사람이 기분 좋아해요. SNS에 감사 인사를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물론 진심이어야 하겠지만요. 받은 도움을 기억하고 보답하려고 노력하고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하면 인생이 정말 풍요로워져요. 링컨이나 세종대왕, 이순신 같은 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이유도 바로 이런 감사하는 마음 때문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분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당신 자신이 판단받지 않기 위해서다. 오늘 6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났을 때는 어떤 모습인지,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돈 앞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려운 상황에서 얼마나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지, 비밀을 잘 지키는지, 감사를 제대로 표현하는지.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했듯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첫걸음은 나 자신을 아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한 역사 속 인물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링컨, 세종대왕, 이순신, 을지문덕, 제갈량, 정약용, 간디. 이분들 모두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분들이에요. 링컨은 남북전쟁이라는 큰 위기를 겪었고, 세종대왕은 조선 건국 초기의 혼란을 수습해야 했고, 이순신은 나라가 망할 뻔한 위기에서 싸워야 했고, 그런데 이분들이 위대한 이유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켰다는 거예요. 화가 나도 품위를 잃지 않았고, 권력이 있어도 약자를 무시하지 않았고, 돈이나 이익 때문에 신념을 바꾸지 않았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책임감 있게 행동했고, 비밀을 철저히 지켰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사람은 결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링컨도 때로는 우울해하고 절망했고, 세종대왕도 신하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고, 이순신도 억울함을 토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것만큼은 분명히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요즘 시대는 정말 많이 변했어요. SNS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세상이 훨씬 빨라지고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사람의 본질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화내는 것, 약자를 대하는 것, 돈에 대한 태도, 책임감, 신뢰성, 감사하는 마음. 이런 건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중요한 것 같거든요. 오히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모든 게 빨라지고 가벼워지는 시대에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려워졌으니까요. 오늘 이야기한 6가지는 하루아침에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자신도 그런 기준에 맞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화가 나도 잠깐 참아보고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하고 작은 돈이라도 정직하게 처리하고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지고 남의 험담은 하지 않고 도움받은 일은 감사 인사를 하고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어느새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신뢰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옛 사람들의 지혜를 배워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 말이에요. 링컨의 정직함, 세종대왕의 배려심, 이순신의 책임감, 제갈량의 신중함, 간디의 감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도 조금씩이라도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그분들처럼 위대해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건데 인생의 진짜 부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어려울 때 함께 해줄 사람,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줄 사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게 진짜 부자인 거 아닐까요? 그리고 그런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에 걸쳐 서로를 알아가고 신뢰를 쌓아가면서 만들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모두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계시길 바라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한 6가지를 기억해 두시고 가끔씩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로 삼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이런 기준으로 지켜보시되 너무 엄격하게 판단하지는 마시고요. 역사 속 위인들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올바른 선택을 했고 그래서 후세에 기억되는 거겠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보면 어떨까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중요한 순간에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말이에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